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게 보이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눈가 주름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요. 네, 우리 눈가 피부는 얼굴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주름과 처짐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노안의 이미지 그리고 어두운 인상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눈꺼풀의 노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시력 저하, 속눈썹 찔림, 그리고 눈가 짓무름 같은 기능적인 문제들도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하안검 성형과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눈 밑 지방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한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 약해진 눈 근육과 주름 개선에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눈 주위의 피부는 여러 구조물이 얽혀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하안검 성형과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눈꺼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눈꺼풀은 위와 아래가 있죠. 그래서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또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꺼풀은 이 안구를 싸고 있죠.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눈꺼풀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광선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 안구에 이 눈물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안구가 건조해지는 걸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를 좀 그럼 살펴볼까요? 눈꺼풀의 네. 구조. 뭐 크게 네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부가 있겠고요. 이제 하안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은 피부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근육이 싸고 있죠.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딱딱한 건판이 있고, 그다음에 결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네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하안검 피부는 우리 피부 중에서 이제 상안검도 마찬가지지만은 안검 피부는 우리 얼굴 전체적인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네. 그런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얇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 조직하고 이 결합력이 느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어요. 눈이 잘 붓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피부 밑에 근육이 있죠. 대표적인 근육이 안윤근이라고 안화뼈에서부터 이렇게 눈 둘레를 둥그렇게 쌓아주는 그런 근육인데 뭐 눈 둘레 근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근육이 있는데 이런 근육은 주로 눈을 감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고 또 눈 뜰 때 사용되는 그런 근육도 같이 있습니다. 뭐 여러 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 모든 눈이나 이런 것들은 안구 뼈에 들어있죠. 안화뼈에 들어있죠. 안화뼈와 이 피부 사이에 안화뼈의 경계면과 피부에는 이 다른 층에서 바로 뼈에 피부가 딱 붙어 있는 층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된 인대가 뼈와 피부를 바로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눈물고랑 인대라고 하고 그 인대에 따라서 약간 살짝 들어간 부분들 그런 것들을 눈물고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이 들면서 하안검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대표적인 증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피부 있죠. 안검 피부는 얕다고 그랬죠. 얇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콜라겐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얇아지겠죠. 더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얇으면서 쭈글쭈글 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건판이 있는데요. 이 건판은 우리 안구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뼈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화뼈의 앞쪽과 뒤쪽이 인대에 의해서 건판을 딱 이 안구에 밀착시켜 주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인대가 느슨해집니다. 인대도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건판이 밑으로 축 처지겠죠. 그래서 건판, 그리고 속눈썹 나 있는 선이 젊었을 때는 편편하다가 밑으로 점차 쭉 U자 모양으로 처집니다. 결과적으로 U자 모양으로 처지게 되니까 눈 가로 길이가 짧아져 보이겠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세 번째로 그 건판부터 안화뼈 사이에 그 안화 경막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경막도
늘어나 버립니다. 늘어나 보이니까 이 지방을 딱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안쪽에 있던 지방이 밑으로 흘러나와서 볼록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화 돌출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하안검의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물론 노화의 현상들을 없애는 게 치료가 되겠죠. 대표적인 것은 늘어진 피부를 줄여줘야 되고 없애줘야 되고 그다음에 밀려나온 지방을 없애는 게 치료가 되겠죠. 그런 방법들이 뭐 지방 재배치라든지 아니면은 하안검 성형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피부가 별로 늘어지지 않은 분들, 잔주름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 해당되는 얘기인데 눈 안쪽을 뒤집습니다. 안쪽을 뒤집어서 빨간 판이 있죠. 그 결막을 절개하고 그 절개선을 통해서 불룩 나온 지방까지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지방을 재배치하면서 이제 아까 눈물고랑이 파인 골이 있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밀어 넣어서 눈물고랑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들을 지방 재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눈만 지방의 재배치를 하고 나면은 눈물고랑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방 재배치 목적이 그거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게 좋겠죠. 없어져야겠죠. 하안검 성형을 하고 난 뒤에도 눈물고랑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은 눈 아래가 좀 휑하게 보인다든지 수술이 좀 덜 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눈물고랑을 없애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물고랑 없애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지방 재배치고요. 근데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눈 안쪽에 남아있는 지방을 눈물고랑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쪽에 지방이 모자랄 때는 그거 갖고 부족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지방을 이식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은 가끔 필러를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만은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하안검 성형을 통해서 눈물고랑을 잡아주는 인대를 완전히 방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방 아니면 다른 데 이식한 지방을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좀 더 효과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거의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레이저가 활용이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네, 뭐 그것을 흔히도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는 대개 수술할 때 수술용 칼 메스라는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그 대신에 메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한다. 그래서 레이저 재배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통해서 안쪽 아까 결막을 절개한다고 그랬죠. 결막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노출시켜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일부 소각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깔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것을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 절개를 하지 않고 밀려나온 지방까지 관을 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레이저 광선을 조사해서 그래서 밀려나온 지방만을 소각하는 이런 방법들도 최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눈꺼풀 노화에 있어서 하안검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눈밑 지방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것을 받을지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죠. 피부가 늘어지느냐 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름이 많느냐 적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많이 늘어지지 않고 주름도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은 지방만 제대로 재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피부도 많이 늘어지고 지방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는 하안검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 하안검 성형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흔히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반적인 하안검 성형의 방법은 눈 아래쪽 속눈썹 아래를 절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부하고 근육을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그 피판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피판을 만들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지방까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지방까지 접근해서 그 지방을 절제해주든지 아니면 재배치든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는 피부와 근육을 잘라내고 봉합해주는 이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절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름선 따라 절개할 것이냐, 주름살 약간 피해서 절개할 것이냐, 이것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마다 선택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피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피부 피판을 만들 것이냐, 근육 피판을 만들 것이냐, 그다음 피부 피판과 근육 피판을 같이 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술 후에 그 흔히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들, 이를테면은 뭐 눈이 일반 눈이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유리 생기는 유리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흔히 민감하게 생긴 애교살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애교살 그래 보정할 수도 있고, 이것이 수술의 어떤 방법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그 민감하게 생기는 지방을 잘라줄 것이냐, 지방을 재배치해 줄 것이냐, 자르지 않고 밀어서 깔아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 재발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결과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항암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검 성형에도 뭐 1세대, 2세대, 또 3세대까지 뭐 수술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 이건 뭔가요? 그래서 요즘에 그 환자분들은 다 그 병원에 오시기 전에 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오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조금씩 듣고 오십니다. 듣고 오시는데 그 간혹 그 편향된 정보들을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것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 일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원장님은 하안검 눈 밑에 수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뭐 4, 50분 걸립니다. 4, 50분 걸리고 좀 복잡한 수술 같은 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환자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원장님은 1세대 수술을 하시네요. 그래요. 1세대 수술이 무슨 말이에요? 물었더니 이제 환자분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피부를 절개하고 지방을 잘라내는 것은 옛날 방법, 1세대 방법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전해서 2세대가 나왔는데 2세대는 지방을 재배치는 게 2세대 방법이다. 그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된 최근 방법이 나왔는데 그건 3세대 방법인데 중안면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것은 3세대 방법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은 수술 시간으로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수술이 1시간 이내에 끝나면은 환자분은 1세대 수술을 받은 것이고 1시간 정도 걸리면은 2세대 수술을 받은 것이고 3세대 수술은 아무리 잘해도 1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수술은 환자분은 3세대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하셨다고 그래서 좀 황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지방을 깔아주는 지방 재배치 개념이라든지 중안면 수술 이런 개념들은 뭐 최근에 수술 방법이 아니고 이미 한 30년 전에도 그런 방법들이 이미 성형외과 교과서에 소개돼 있었고 그런 30년 전에도 그런 수술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이를테면은 뭐 20, 30대 젊은 여성이 왔어요. 젊은 여성이 왔는데 눈 밑에 지방이 살짝 붉어져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저 눈을 가지고 지방을 잘라내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방을 깔아주는 게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방을 깔아주는 경우에 물론 선생님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깔아주는 경우에는 인상이 살짝 달라집니다. 이미지가 살짝 달라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눈물고랑이 심한 경우에는 깔아주는 게 좋죠. 눈물고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또 깔아주는 경우에는 재발이 잘 돼요. 조금 이따 그분은 다시 또 수술하러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잘라서 없애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 앞광대 쪽에 볼살이 별로 처지지 않은 분들에게 굳이 그 중안면 과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기대 이미지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수술 방법을 조합할 것이냐가 그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그 세대별로 수술 방법이 발전했다. 이것은 좀 편향된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수술 시간을 가지고 뭐 자기가 어떤 수술을 받았다. 이게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은 김치를 담아요. 어머니와 딸이 김치를 담아요. 근데 똑같은 김치를 담는데 뭐 딸은 1시간 걸리면서 열심히 김치를 담습니다. 어머니는 30분 만에 김치를 담아요. 그런데 나중에 맛을 보면 30분 만에 담은 어머니 김치가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수술이라는 것도 물론 난이도 중요해요. 수술 난이도 중요하지만은 숙련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시간만 가지고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랬던 편향된 생각이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을 때 인터넷에 나오던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중안면 수술은 어떤 건지 좀 알아보죠. 이게 오래전에 있었다는 수술이잖아요. 3차대 수술이 아니고. 중안면 수술이 처음에 이 중안면 수술을 비중을 둔 것은 사실 팔자주름 때문에 그런 중안면 수술 개념이 처음에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네. 우리 중안면이라는 것은 먼저 그 우리 안압뼈가 있죠. 안압뼈 위쪽 부분을 하안검이라 표현하고 그 아래쪽 부분 안압뼈에서부터 코끝까지 이 부분을 중안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위쪽 부분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 중안면에 대한 수술 중안면 수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표현하면은 얼굴을 3등분으로 봐요. 3등분으로 봐서 가운데 부분을 중안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안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안면 수술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중안면 수술은 또 다른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 중안면 부위, 얼굴 가운데 부분의 형태가 변해갑니다. 이를테면은 젊은 사람들의 하안검 같은 경우는 단지 지방만 뿔룩한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앞광대 쪽, 앞광대 형태가 많이 변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 광대를 보면은 좀 도톰하죠.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속눈썹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 얼굴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원인은 이 광대 쪽에서부터 이 안압뼈 바깥쪽부터 광대까지 이렇게 넓은 지방 패드가 있어요. 두툼한 지방이 이렇게 넓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방 패드 때문에 그런 광대, 도톰한 광대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한 40이 넘어가면은 이 패드 지방량이 줄어들어요. 노화에서 지방이 퇴화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데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면은 팔자주름 있죠. 팔자주름은 그 선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왜 여기까지 흘러내려가냐면은 팔자주름 있는 선은 바로 뼈하고 피부가 붙어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거기서 흘러내려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흘러내려가다가 그래서 팔자주름 위쪽이 두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주름 위쪽이 두툼해지니까 팔자주름 깊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결국 앞광대를 이루던 그런 지방들이 흘러내려가서 팔자주름 선에 걸리기 때문에 팔자주름 위에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광대는 나이 들수록 납작해지는 거예요. 얇아지고 납작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압쪽, 하안검 쪽에 있던 지방들은 어떻게 돼요? 돌출되면은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죠. 왜 아까 말씀드린 눈물고랑의 그 유착 인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압뼈에서부터 피부가 또 유착된 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선을 넘지 못하니 거기는 볼록해져요. 그러니까 눈 밑에서 흘러내려온 지방은 안압뼈 근처에서 볼록해지고 더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다음 앞광대에 있던 지방은 흘러내려가서 팔자 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낮아지죠. 그래서 더 심해 보이죠. 기존 지방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하안검 성향에 대해서는 눈 밑의 지방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흘러내려간 지방을 올려주는 것이 더 미용적으로 효과가 있고 더 젊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흔히들 중안면 거상, 아까 그 지방을 스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프리프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하안검 성형을 수술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죠. 수술은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 이를테면은 아스피린이라든지 스테로이드제, 항우제를 꼭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혈압, 당뇨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혈압, 당뇨 치료는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압약소에 간혹 항응고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가 섞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하안검 같은 경우에 붓기나 뭐 흉터 같은 건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수술은 수술 자국이 남게 되죠. 그걸 흉터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눈 밑에도 절개했다가 붙이는 다르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붓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틀간은 좀 많이 붓습니다. 그럴 때는 얼음 진절하시고 그다음에 머리를 가급적 가슴보다 높이 하는 것이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일째부터는 붓기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4일째는 실밥도 뽑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화장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일주일 이전에 부위가 많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좀 지나야만 부위가 빠지는 분도 있는데 그 차이는 수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수술 과정에서 얼만큼 방리를 많이 했느냐 또 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3, 4주 정도는 심하게 수술을 비비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흉터를 말씀하셨는데 칼렌 자리는 보통 3개월 정도는 점차 이 3개월이 지나면은 칼렌 자국이 점차 희미해지다가 대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까지 거의 흉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 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부작용 역시 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 하안검 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은 너무 많이 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나 근육을 지나치게 많이 잘라서 이게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이 잘라지 않았는데도 절개선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축되는 과정, 구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딱딱해지는 과정. 이게 딱딱해지는데 눈 아래쪽으로 딱딱해지다 보니까 이게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그 바람이 불면은 안구와 그 눈꺼풀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눈이 시리게 되고 그다음에 세수할 때 비눗물이 들어가서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냥 반창고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여서 까진을 붙여주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을 빨리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각을 절개해서 요양각 일부를 당겨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수술 후에 뭐 눈이 좀 침침하다 또는 뭐 뻑뻑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왜 그럴까요? 네, 눈 주위를 건들게 되면 눈이 붓죠. 눈이 붓고 이제 결막에 하얀 자 약간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때는 환자분이 느낄 때 시야가 침침하게 됩니다. 이래서 시야가 침침하게 되고 부으니까 눈을 깜빡거릴 때 좀 꺼끄럽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시간 지나면 별로 없어지게 되고요. 또 3, 4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더 눈이 빡빡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그 수술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구축이 생긴다고 그랬죠. 딱딱해지는 과정. 안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눈과의 마찰이 좀 심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하안검 성형과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이럴 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음식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제철 생선인 아귀는요 저지방 생선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풍부한 단백질 보충과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빈혈 예방에 좋은 꼬막, 또 감기 예방에 좋은 한라봉, 고혈압 예방에 좋은 삼치와 우엉도 꼭 챙겨 먹어야 할 좋은 제철 음식입니다. 네, 오늘은 맛과 영양이 모두 풍부한 제철 음식으로 가족들과 좋은 시간 그렇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하안검 성형과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